자, 기시다 총리가 이제 한국 방문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신인규 변호사, 네. 독도 문제 얘기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양국 정상의 그 회담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의제들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팩트로만 보면 한일 관계가 뭐 겉으로는 지금 좋아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국익은 완전히 지금 상실된 상황에서 끌려가고 있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께서 가지시는 그 불안감의 기저에는 이제 일본한테 내줄 수 있는 뭐 역사 문제,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과거사 문제, 또 우리 주권의 뭐 환경 안보의 문제 다 양보를 했는데, 또 경제 안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남은 거는 딱 영토 하나 지금 남은 것이다. 지금 이런 중론이 있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오면 지지율도 낮고, 이제 사실은 퇴임하는 총리가 와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일본 안에서 한국과의 관계 외교는 잘했다. 아마 이 소리를 들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내년쯤에 아마 한일 청구권 협정 60주년을 맞아서 한미일 동맹을 좀 구상을 하는 과정 속에 이번 만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가장 예민한 이 영토 문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양보를 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 그리고 국민적 위기의식을 저는 잘 반영해서 정부가 쓸데없는 짓을 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저는 만들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생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두 정상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뭔가 좀 석연찮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좀 한일 관계에 대한 총평과 지금 현재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국 방문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최근 들어서 징조가 있었죠. 우리 서울시에서 독도 모형을 치운다거나, 또 최근에 독도 주변에 일본 배 훈련에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거나, 또 베를린에서 소녀상 철거하는 문제, 베를린 밑에 구에서 소녀상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응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그 말고 사도 탄광 문제라든가 정말 많은데, 역사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로 볼 때 뭔가 꼭지를 따로 어느 것 아니냐, 이쯤 돼서 이제. 그리고 원래 그 악역은요, 물러난 사람이 악역을 맡습니다. 이제 악역을 맡아놓고 새로운 사람하고는 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때문에 조금 의심스러워요. 네. 기시다 총리 온 것이, 이거 와서 일 처리하고 이제 기시다 총리는 집에 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동안의 징조, 그 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퇴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사건 저지르고 혹시 떠나버리지 않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조금 우려스럽다 싶고, 우리말에 다른 건 몰라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1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독도 문제는 0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오래된 어떤 명제입니다. 실제 어떤 이야기 오갈 것 같습니까? 안진걸 소장은 직을 걸고 한번 배팅을 하시죠. 어떤 이야기까지 예. 합니까, 이번에? 아니, 기시다 총리가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상 세계 최악의 지지율 1, 2등을 내내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다퉜잖아요. 모닝콘서트 뒤져보면 항상 꼴찌였거든요. 지지율 수준도 20%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쫓겨나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큰 소리 치는 게, 내가 그래도 임기 중에 한일 관계를 개선했다. 그게 이란 관계 개선이라고 일본에서 말하는데, 그게 일본의 군국주의, 그 다음에 일본의 극우주의 그 입장을 한국에 엄청나게 관철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 핵폐수 폐기를, 해양 투기를 전 세계가 우려하는데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찬성해 준, 그러니까 기시다는 내세울 게 그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 일본에서 그때 후쿠시마 핵폐수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종군 위안부 일본이 과거를 부정하는 것도 양해를 구했다고 하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 일본 언론 보도에 하면 독도 이야기를 기시다가 꺼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NHK 이런 데가 보도 나왔는데 일본에서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용산, 일반 저희는 요즘 용산 총독부라는 이제 국민 풍작가에 나오는데, 용산 대통령 임무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도 이야기하는 거 들어오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독도 이야기를 머릿속 후보 시절에는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 대선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시다가 그때 우리가 처음부터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 독도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오늘 압박하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은 모르게 내년도 한일 수교 60주 맞이해서 뭔가 미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미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어마어마한 우려가 돌고 있고 만약 그것까지 만약에 내일 이번에 의지에 포함됐다. 그럼 국민들께서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으면 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본인이 말한 반국가 단체라는 네. 게 바로 국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붕괴시키는 세력이잖아요. 근데 국가의 핵심이 국민과 역사와 영토와 주권인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그만둬라. 3년이 너무 긴 게 아니라 30년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은 양국 간의 관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뭔가 선물을 받거나 최종적으로 활용 점정 뭔가 하나를 분명히 매듭을 짚고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니까 의심을 이제 많이 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군사 동맹을 명확히 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독도 문제를 거론을 어떤 식으로든 추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것도 국민들이 지금 현재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의 그 현안들이 있었는데 그 현안들에 대해서 처음에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 우리가 물컵을 반을 채우면 뭐 일본도 따라서 반을 채워줄 것이다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내용들을 이제 윤석열 정권 2년 한 4개월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걸 다 내어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강제징용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요. 뭐 라인 사태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 독도 관련해서는 막 조형물들을 막 치우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라고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다 해왔던 일관된 태도,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과거 반성을 촉구하고 지금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를 늘 해왔거든요. 특히나 보수 정권에서도 YS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까지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보수 정권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과거 문제는 강경하게 늘 대응을 해왔었는데 유독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만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독립기념관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뉴라이트 인사들 한 20명 넘는 사람들을 다 대한민국 곳곳에다 좀 심어놨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임기 한 달 남은 완전히 그 인기도 바닥인 기시다가 퇴임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인사하러 옵니까? 무슨 뭐 우정편지 나누러 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남은 독도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려는 의도 아니냐 말고는 잘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헌법 66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영토 보전 수 책무가 있거든요. 이거 100% 위반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의료 대란이나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의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 독도 건드는 순간에는 저는 바로 탄핵으로 연결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통 이제 이런 정도 의심을 하면 대통령실에 팔짝 뛸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독도 문제 아니야라고 누군가 간접적으로라도 홍보수석실이든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019년 아닙니까? 그때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 결정을 하니까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경제보복을 했습니다. 그 경제보복 화이트리스트 폐지라는 경제보복을 할 때 우리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방식은 그렇습니다. WTO에 제소를 했고 일본을 또 지소미아라는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이러면서 일본하고 일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싸웠습니다. 거의 정상적이고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이 경제 주체들을 모아서 경제 자립화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의 자립화를 길로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가는 그래서 사실상 경제 자립 독립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싸웠는데 지금 이제 독도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이 징조에 대해서 어떤 아니다 변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또 대응을 하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건 오해다. 그렇지 않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저는 영토의 문제인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해야 되고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면 반드시 그에 대해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국민들의 반대 의견, 영토 문제에 대한 독도 문제에 대한 반대의 정서를 가지고 미리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 말을 못 꺼내게 미리 국민의 정서를 등에 업고 정확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논평을 해줘야 됩니다. 독도 문제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국민의 등을 업고 대통령이 미리 의제를 제안하고 이거 어떤 협상의 기술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시다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기시다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끝이 나는 이제 전직 총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자회견하거나 또는 생중계로 보여주는 뭔가 발언 기회에 실제로 독도 문제나 영토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아니다라고 부정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그냥 그 상황을 지켜봤다. 자, 이런 상황이 만약 오지 않습니까? 강 시장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너무 우리는 둔감해져 있습니까? 독도 문제도 이제 일본에서 건드리면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느냐. 저 사람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영토 문제는 싸워야 될 문제고요. 독도 모형을 치운다거나 조형물을 치운다거나 독도 주변에 일본 군함이 오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온적 대응을 취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따갑게 질타를 했고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영토의 문제는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기시다 이번에 이제 한국 오면 혹시 이제 시민단체가 뭐 방안을 반대한다든지 뭔가 집단 행동을 할 것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소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많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한다고 항의 집회도 준비하고 있죠. 당연히 이건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 사도광산에서 강제징용을 넣기로 했는데 결국은 한 글자도 없잖아요. 전시도 없고.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찬성해 준 거 아닙니까? 유네스코 등재에. 그러니까 기시다는 사도광산 다른 사람 못 해낸 거 한국 정부의 양해를 위해서 내가 해냈다고 일본이 지금 자랑하면서 와가지고 윤석열한테 그 고맙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 앞으로 강제징용 제3자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한국 기업이 내가 해결했는데 그것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 우리 둘이 원래 술도 먹고 그러면서 약속했던 거니까 그다음에 지금 느닷없이 여성가족부가요 최근에 독도가 없어지고 독도 영상 독도 모형이 없어지고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극우 정권과 극우 세력의 정말 집요한 관심사가 국내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도 이야기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퇴임 전에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일본 국민도 지금 비판받고 지지 떨어지는데 아무튼 한국의 모든 양보를 받아냈다. 한국이 다 기시다가 이야기하는 데를 들어줬다는 그거 하나만 칭찬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를 더 지금 자민당과 국민한테 일본 국민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평화의 소녀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국내외에 있는 거 그거 없애달라는 압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한일 군사동맹이지 않느냐. 저번에 국민의힘에서 언급결에 한미일 군사동맹이라 말해서 김병주 의원님이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반발했는데 본인들도 이건 국민들이 납득 못하니까 사과하고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라고 군사협력이라는 식으로 낮췄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가 일 것이다. 그리고 독도는 영토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지만 더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재침탈, 재점령의 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영토를 뺏길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독도가 그런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 한반도를 다시 이렇게 속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말 불순한 시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송 보도가 나오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 윤석열 정권이 왜 일본과 이런 관계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시다 일본 총리는 또 마지막에 무엇을 청구서로 우리한테 내놓을 건지 우리가 정말로 두 눈 부릅뜨고 그 사실 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보도하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가서 싸워야 하면 싸우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면 질타를 해야 하는데 독도 문제 건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강기정 시장도 옛날 싸우듯이 좀 싸워라 할 말 해라 그런데 참 그 해야지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도. 네.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여의도 국회에 있어야죠. 예. 네.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안진걸 강기정님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글 주셨고요. 댓글에 우리 안진걸 정계한 소장님, 대표님도 화이팅이라고 쏘고 뭐 예,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께 소개하시기 좀 민망하시고 아니 안진걸 소장님을 인진걸 소장이라고 넣으셨어요. 그래 대표님 우리 시장님이 예. 이거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예. 광주시가 정말 이건 임시정부 이후로 처음으로 일종의 경제적 독립운동을 해버려요. 예. 8.15를 맞춰서.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10%까지 올렸잖아요. 만 원 팔면 1,000원대 갑니다. 근데 소상공인들 이익률이 5%니까 500원 남는데 1,000원 떼가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다른 시는 다 발만 동동 골랐어요. 지자체가. 예. 근데 광주시는 광주 일자리랑 함께 시장님이 그럼 우리 광주가 배달의 민족 독립하자. 그거 어차피 배달의 민족 됐고 그래만 민족 됐는데. 그래서 공공 배달앱 이메프하고 땡겨로 옮기 캠페인 하는데 네. 벌써 수천 명이 동참하고 있고 네. 수수료가 2%밖에 안 됩니다. 2%밖에 안 된다. 이게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할 수 있고. 그 홍보는 시장님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진걸 소장이 오늘 특별 출연해서 예. 조금만 딱 오려가지고 예, 그럼요. 정말로 광주시가 공공 배달앱 좀 봅시다. 그래서 제가 공공 배달앱 위메프오와 땡겨요. 예. 실제 인기가 많다는 거죠, 시장님. 우리 광주에서 조금 재정적 지원을 해줘서 IMF와 땡게오라는 걸 2%에 해주고 있습니다. 아, 배달 민족은 지금 10%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점유율이 공공 배달 앱이 17.3%로 와. 전국 지자체에서 1등입니다. 전국 지자체 공공 배달앱에서는 가입률이 그렇습니다. 가장 높다는 예, 거고 예. 안진걸 소장이 민생경제연구소 이름을 걸고 캠페인으로서 못 살겠다 갈아타자 환승배달 캠페인을 위메프와 땡겨요로 한다. 환승연애는 잘못하면 혼나지만 환승 배달은 적극 권장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대안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방정부가 얼마든지 이런 경제 민주화 생활 속의 경제 발전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광정 일자리, 캐스퍼 일렉트릭 그리고 이것도 다 일련의 흐름인 겁니다. 중앙정부가 잘해주면 좋겠지만 안 할 때 지방정부가 직접 우리 소상공인, 지역경제, 서민, 중산층의 삶을 챙기는 이런 모습은 민주당 지자체가 다 따라 배워야 됩니다. 저를 그래야 보지 대안이 말고 되는 카메라를 거고. 보고 좀 하시면 아, 확실하게 예. 잘라서 그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시장님이나 강주일자리랑 김현성 대표님 윤하에 예. 캠페이너로 등록해갖고 예. 틈만 나면 광주광역시를 보라. 지금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 독립.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동시 접속자가 한 200명 빠져나갔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안진걸 소장이 소개해 주신 것은 광고에 이어서 광주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공익 광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광주 배달에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예. 저도 드리면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이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독점화되는 예. 경향도 있어서 종속이 되는데 사실 플랫폼이라는 거 개발하신 분들 사업이익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그 도가 지나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하시는 개개의 정말 소상공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지자체들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런 플랫폼의 독점화와 함께 경쟁을 붙어서 좀 더 우리 소비자들이나 우리 국민들께 이익이 되는 일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자, 새벽강가님께서는 광주 영예라 강기정님 화이팅. 그리고 신인규님 최고. 강기정 진짜 잘하는데 구미애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진걸님 최고 이런 것 오셨고요. 야, 저건 정말 정책으로 좋네. 또로롱님 감사드립니다. 신인규 정도면 민주당 들어오면 바로 존재감 뿜뿜 될 거임. 인재 중에 인재임. 큰 물에서 큰 뜻 이루시길. 그러니까 보수 쪽은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수 제거를 해야 되기 케일리님께서도 때문에 열심히 안진걸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이렇게 소개 감사히 말씀 주셨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좋은 정책 가지고 시민들에게 감동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나라는 정말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엄령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논쟁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실제 기획했다. 제가 당 대표실 쪽에 확인해 보면 제보는 확실히 있었다.
누가 제보를 했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엉터리 같은 얘기냐라고 했는데 오늘 나온 국민의힘 쪽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령이 기획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상한 이야기가 당의 준비된 전략임을 내비쳤고 지난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으니 국회 외부에서 전자투표로 대비하자는 취지로 계엄을 대비한 전자투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들며 이상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제1거대 야당의 반복되는 카드라식 의혹 쪽에 모든 국민들께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분위기입니다. 강 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감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는 거고 절대 아니다라고 반론을 펴고 있지만 이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저는 지금 계엄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광주로 보면 서울의 봄으로 대표되는 79년 말 12.12 쿠데타 계엄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18을 앞두는 80년 5월 17일 계엄령도 알고 있고 또 촛불이 한참 타오를 때 2016년에 기무사를 중심으로 계엄령 문건이 만들어지고 계엄령 연습이 했다는 그래서 기무사 사령관이 조사하려고 했더니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얼마 전에 들어와서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 이런 계엄령에 대해서 80년 군사 독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촛불이 활활 타오르던 2016년에도 계엄령에 대한 구체적인 문건이 만들어졌던 건 확인됐던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계엄령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어떻게 구체적인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촛불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활활 타오를 때도 계엄령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냥 살벌한 이야기였죠. 자,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야당 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 사람 얘기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겁이 나기도 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엄령 어느 누구도 지금 이거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국방부 장관 못하게 맡겠습니다. 하게 되면 내가 나서서라도 절대 계엄령은 없다라고 선언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없이 변방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괴담 선동 정치를 하느냐 증거 있으면 내봐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단은 아까 서범수 총장이 또 청담동 술자리 이 얘기를 또 하면서 마치 이 모든 계엄령 관련된 논란이 마치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대선 때 국민의힘에서 저도 다 기억합니다. 박철민 씨 무슨 돈다발 해가지고 자기들 고소당한 것도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전 그게 지금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계엄령 얘기하고 있는데 청담동 술자리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요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 내지는 거의 파괴가 됐다고 보거든요. 결국 그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의견을 반대하면은 그걸 괴담론자로 몰아버립니다. 의견을 반대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당연한 이치인데 반대를 봉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독재와 경향성 지도자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 먼저 밝히고 싶고 이게요. 계엄이라는 게 우리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헌법상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엄이 선언될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이라도요. 국가 비상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엄을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계엄이 총 16번이나 발동이 됐었고 아픈 독재 역사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니 계엄 선포되면 국회가 모여가지고 해제시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엄 선언되면 탱크가 국회 앞에 와 있어요. 이미 야당 인사들은 반국가 인사로 체포됩니다. 밤에. 그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그리고요. 지금 충암고 인맥들이 국방부 장관 또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 다 지금 배치해놨다라는 게 지금 정황적 증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을요,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습니다. 뭐 사면권이나 거부권이나 다 본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써왔기 때문에 이 개헌권이라는 것도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발동할 수 있을 그럴 지금 여러 가지 개연성들을 보여줘 왔다라는 게 두 번째 근거고, 전 마지막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사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2022년 6월 달에 선출된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준석 대표 축출 사건인데, 그때 남부지방법원 결정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가고자 했다. 이걸 이제 의도된 비상이라고 하는데, 의도된 비상을 만든 것이 정당 민주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법의 요건이라고 하는 국가 비상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비상을 만들어 놓고 계엄을 가서 본인의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개원식에 가지도 않습니다. 야당 인사들은 다 때려잡을 사람들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됐죠. 그럼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정치를 통해서 지지를 회복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계엄도 충분히 대통령의 의지로서 본인의 권한을 사유화해서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저는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점 내지는 의구심이다. 자, NEK님은 계엄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언론계 대선배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계엄령 설마 하겠냐라고 의심하면 계엄령을 기획하는 사람들한테는 땡큐다. 왜냐하면 계엄령이 발동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국회에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표결을 하기 전에 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오늘 너무 놀란 이야기는요. SNS를 다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네요. 계엄령이 되면 통신수단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국가가 통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제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일이 현실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의심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답을 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것은 따져 물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오늘 언론계 대선배의 얘기였어요. 안 소장. 맞습니다. 이게 비상한 상황이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일반적인 우려나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1야당 대표가 여야 회담에서 이야기를 꺼낼 때는 상당한 근거와 추정적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오늘 신규 변호사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경호처장 후보가 갑자기 그동안 계속 군인 출신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경찰 출신을 시키는데 또 보니까 중암고네 경호처장 후보가.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군대가 계엄하면 가장 강력한 두 기구가 어쨌든 군대하고 국방부, 그 다음에 경찰 행안부 아닙니까? 근데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새로 오는 경호처장도 충암고. 그래서 자, 두 가지 신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017년 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그자들이 쫓겨난 걸 보니까 대규모 우리 평화로운 시민혁명 때문에 쫓겨난 걸 보고 본인이 또 쫓겨날 상황이면 그때처럼 안 쫓겨나고 더 기습적으로 선제적으로 계엄을 해갖고 범국민적 항쟁을 차단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유일한 목표는 지금 쫓겨나고 탄핵당하고 감옥 가지 않는 게 목표라는 설이 나옵니다. 용산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정호성 같은 사람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박근혜 변호사 영입하고 다 지금 행정관 비서로 가 있습니다. 용산 집무실에. 탄핵 막으려고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는 더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권을 유지하고 탄핵을 막기 위해서 지금 지지율 23%인데 사실상 일부 세대를 빼면 10%대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역대 2년 반 차에서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지지율이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남북관계 긴장을 억지로 고의적으로 악화시켜가지고 북한의 어떤 또 도발을 유도한다든지 해서 또 그걸 빌미로 국지전을 일으키고 계엄을 선포할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이걸 제일 걱정합니다.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려고 하는 것도 걱정을 하지만 더 걱정하는 건 정말 남북 간에는 단 하나의 충돌도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최상병 한 분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데 우리 군인들이 희생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자, 국회 이제 답변에서 김용현 후보가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장면 잠깐만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거는 제가 그 당시에 국방부에 근무한 게 아니고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하신 분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을 부의원님 추가 질문 좀 해주시고요. 임종득 의원님 말 조심하세요. 바랍니다. 못하겠어요. 저 이제 말 조심하세요. 저 말 때문에 국회의원한테 저 이제 김용현 후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국회에서 그리고 국무위원이 되는 자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말 조심하라고 할 정도면 어떤 것이든 결행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와,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다는 쪽으로 좀 강기정 시장님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저걸 이제 말 조심하세요. 바꿔 말하면 저녁에 다닐 때 조심하세요. 뒤통수 예. 조심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저건 조금 살벌한 이야기네요. 조금이 아니고 이제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아니, 표정이 원래 싸늘한데 더 싸늘해지면서 딱 그러잖아요. 쳐다보면서. 근데 주미애 말 이제 조심하세요.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랬죠. 저 사람이 육군 중장에서 대장 승진하려고 추장관을 비롯한 그 당시에 이제 주미애 민주당 대표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주미애 의원 같은 사람이 소문을 정말 소문으로 가져와서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본인에게 권력이나 권한을 주는 쪽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로 저 질문을 했고 말 조심하세요라는 저 말이 결국에 내가 권한 안에서 무엇이든 행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저걸 그대로 이제 보고 넘길 수 있느냐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왜 걱정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엄이라는 것이 무슨 제3자적 의지나 제3자적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가능성을 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내일 비가 올지 말지 이건 이제 우리가 가능성의 영역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계엄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 방송 보시면은 좀 반박을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헌법상의 권한, 사명권,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그동안 사면권 어떻게 썼습니까? 김태우 사면해줘서 선거 내보내줬죠. 대법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면권 가지고 정호성 문고리 국정농단 문고리 사면해줘가지고 심지어 자기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헌법상의 사면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쓰는 사람이라면은 제도를 파괴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거부권 어떻습니까? 거부권을 이렇게 많이 썼던 대통령도 없거니와 본인과 관련된 법까지 거부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헌법상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본인을 위해서라면 제도를 파괴하는 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인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 계엄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의지, 오로지 그의 의지와 선택에만 달려있으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판결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의도된 비상에 이렇게 판결문이 써 있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회의 등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거 그대로 바꿔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우리 헌법에 무조건 반한다.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정당 알기도 우습게 보고 국회 알기도 우습게 보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궁지에 몰리고 필요에 의하면은 얼마든지 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 정계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풀긴 뭘 풉니까? 그러면은 박정희 전두환 때는 국회가 없었습니까? 그때 국회의원들은 뭐 어디 놀고 있었어요? 그때도 다 체포돼가지고 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위험한 인식들, 위험한 행동들, 그리고 그동안의 헌법상 권한들을 본인 멋대로 행사했던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까지 걱정하는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지금 집권 세력들이 정치적 자살 행위까지 할 수 있다. 궁지에 몰렸으니까 무엇이든 다 한다. 이 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끝이 났을 때 지금 우리가 이름으로 거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범죄자로서 사법 처리 받을 거 아닙니까? 안 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자살 행위를 할 때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과도하다면 너희들이 정신병자처럼 우리가 정신병자로 보인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대통령실이 확인해라. 어떤 경우에도 계엄은 없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독도하고 계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절대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고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뿐만 아니라 실제 응급실뿐만 아니라 그냥 병원에 입원하기, 진료하기, 수술하기가 너무 어렵고 다 내년으로 막 연기되고 그럽니다. 오늘 내일하고 이번 달 안에 다음 달 안에 수술해야 되는 우리 소중한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악화돼서 지지율이 지금 23% 떨어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0%대란 말이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를 좀 빼면. 근데 이 추석 전에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가 문제, 그다음에 추석 밥상에 올라가는 윤석열 정권의 온갖 행태, 거기에다가 의료대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또 기시다 와갖고 무슨 기시다한테 얼마나 또 황제 아련을 할 건지 이게 벌써부터 뻔하고요. 그래서 도저히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와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번에 의료대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히 지금 이탈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설명을 믿질 않고 거기에 김건희가 2,000명, 김건희 여사가 2,000명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진중권의 폭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국정이 마비된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 탄핵되거나 퇴진되거나 하야되고 그러면 감옥 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은 그런 게 바람직하고 올바른 현상이라고 저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비상한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신규 여사 말한 것처럼 본인이 뭐라도 할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걱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야당이나 국민들은 비상 대기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지 못하게. 미리 경고도 하고요. 용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두 분의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아져서 요즘 충분하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책임 인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시장님으로서는 지금 이게 괴담처럼 또는 정치적 선동처럼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야 이거야말로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좀 선을 꺼줘야 된다 이런 것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죠. 요즘에 이제 다시 기자회견이라든가 언론과의 소통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가장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 사건 중에 광주시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어제 개원식 때 대통령께서 국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역대 이제 민주화 이후 최초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국회라는 것은. 국회란 건 늘 싸움이 있고 이견이 있어서 서로 정치적으로 공방이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여야 간의 공방도 있고 때로는 정부와 야당과의 공방도 있게 됩니다. 그런 자리를 대통령이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서로 특정 어떤 당이 또는 국회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줘야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근데 여기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계엄령의 실체가 있냐 없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존중하는 그리고 그것이 곧 국민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는 부족하다. 없다. 이런 생각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오롯이 권한이고 의지의 문제인데 그걸 잘못 쓸까봐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거 자꾸 괴담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요.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본인의 의지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문제고요. 저는 만약에 계엄령을 발동해서는 안 되지만 가정을 해서 발동했다라고 치면요. 저는 뭐 군이 옛날처럼 뭐 박정희 전두환은 그래도 군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군 내에서 리더십은 있었으니까 군이 움직인 거예요. 전 윤석열 대통령은 뭐 국민들 앞에만 리더십이 없겠습니까? 군에도 리더십이 전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저는 거기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엄청난 문제니까 전 당연히 우리가 감시 견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 권력보다 크고요. 군 권력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 행태보다 우리 국민들의 더 지혜가 크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이겨낼 걸 믿는데 그 과정 속에 이런 만에 하나 1%라도 헛된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봉쇄시키는 게 맞다. 그러니까 군대에 지금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대일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일단 계엄령이 발동되고 국방부 장관이 강제로 출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결국 무기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경찰이 국민들의 시위를 막고 하는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를 정도의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수가 거기에 정말로 동참하는 순간 나라는 끝이 난다. 그 생명의 위협과 실제로 일어나는 이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애시당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1800분의 우리 동접자가 많은 의견도 주고 계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뿜뿜님, 심은정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비판적인 의견도 주시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계엄령 문제는 그냥 우리가 설마 하고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번 명절에 5일 동안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지금 언론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의료 대란 문제가 추석을 앞두고 매우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대책을 안 내놓는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차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직은 문제가 없다. 아직은 문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미 문제가 많이 되어서 국민들이 혹시라도 응급실을 찾는다면 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아직도 문제가 없다뇨. 여의도 성모병원 같으면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병원이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응급실에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도심권에서요.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늘 아주대병원은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 24시간 심정지 환자에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합니까? 우리가 응급 환자가 심정지 환자만 있습니까? 우리 뭐 다리 부러지고 사고 나가지고 저도 몇 번 실행한 적이 있는데 정말 원하지 않는데 가게 되는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주대병원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경기 남부 여의도 성모 그러니까 경기 남부에서는 아주대병원, 그다음에 여의도 성모병원은 서울 중부권 도심권, 그다음에 시내권에서는 정말 중요한 병원인데. 자, 이런 촉보를 전하면서 결국 정권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질문, 여야 간의 공방은 있지만 그 공방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본에 꼼짝 못하고 의료대란 문제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결국 괴담이니 정쟁이니 하면서 정말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 시장님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안진걸 소장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강 시장님 마지막 인사 말씀 그래도 한번 들어오는 게 좋을 것 인사 같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이 방송이 강기정 TV에도 같이 나가야 하는데 제가 강기정 TV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1700분 정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심은정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희들 응원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구독, 좋아요를 스픽서 이미 우리는 97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격려와 응원으로 97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강기정 TV 제대로 된 광주시장의 정말 아끼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좋아요, 구독을 강기정 TV로 해주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잘 보이죠? 강기정 TV. 야, 그 사이에 우리 PD가 다시 스픽서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아니 어쨌든 지금 강기정 TV 구독자가 5,970명이에요. 바로 6,000명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지금 저희들 때문에 네. 6천 명 돌파하면 네.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안진걸 TV에서도 지금 300여 명 보고 계시는데 예. 여러분 일단 강기정 TV 무조건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그러면 눌러주십시오. 강기정 자 스픽서의 구독자 여러분 강기정 TV 구독 눌러주시고요. 안진걸 TV는 충성도가 저희들보다 한 100배쯤 높은 안진걸 TV 300분의 지금 동시 접속 역전의 용사 시청자 여러분 강기정 TV를 꼭 구독으로 오늘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